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요즘 시즌에서는 세미나도 그렇고 우리 저 스튜디오에서도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고향 가는 길이 앞으로 이제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고향에 관한 세금,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라 할지 이런 재산의 상속증에 대한 세테크 재테크 시간하고 우리 고향주택에 관한 개념, 특히 좀 농지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농촌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증여를 할지 상속이랄지 세테크 재테크를 제대로 좀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법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이 타이틀 오늘 참 재밌네요. 부동산 세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 뭐 유행가 가사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과거를 묻는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묻는다. 또 미래도 묻는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세금 과거를 묻는다도 있죠. 그 다음에 현재를 묻는다. 현재. 그런 얘기가 지금 뭔 얘기인가. 그 다음에 미래도 묻는다. 부동산 세금은. 그 다음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재테크상, 그 다음에 세테크상에서 한번 파슬러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테크, 재테크,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과거를 묻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까? 보통 과거라 하면은 5년 전도 과거요, 10년 전도 과거요, 15년 전도 과거요, 뭐 20년 전도 과거겠죠. 요 과거는 취득 원가를 소명하십시오. 취득 원가. 특히 시골의 농지 같은 거랄지 임야 같은 것은 그 당시 쌀 2가마니, 쌀 1가마니 주고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렇게 샀던 것이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매매를 해서 부모님들이 또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치료비로 쓰더라도 매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는 곳을 이사 다니면서 계약서도 없어져 버리고 얼마에 샀는지를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해놨죠.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농지나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85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8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85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요 이전에 84년도, 83년도, 79년도, 60년대 초에 사가지고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체 목돈 전체를 납세자분이 다 가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거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85년도 1월 1일 이전의 취득분은 8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거죠. 또 우리 개별 공시지가 개념이 나온 게 90년도 8월 31일인가요? 요때 개념이어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완해 봐주는 거 9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환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을 할 때 간주취득 개념 및 이렇게 계약서가 없을 때는 환산가액을 가지고 한다. 뭐 환산가액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도출해내는 공식을 시청자분들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취득 가격을 모를 때는
85년 1월 1일 이전 것은 간주에서 85년 1월 1일 취득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도 취득 원가가 작아요. 그래도 85년도에 보면 그나마 그렇죠. 과거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은 과거에 72년도에 말죽거리 땅값이 뭐 500원, 400원 할 때 그걸 원가로 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말죽거리 땅값이 서초구청 건너편에 보면요, 상업지는 1억도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하고 그다음에 환산해서 환산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과거를 묻는 것은 취득 원가를 묻는 개념도 과거를 묻는 거다. 또 하나는 요즘에 돈 어디서 나서 샀습니까? 이렇게 자금 출처도 묻고, 또 파리대책 이후로는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우리 조정 대상 구역 내에서 그럴 때는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금이 어디서 났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게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어떤 분이 어떤 치과 의사가 됐든 어떤 분이 사업가가 됐든 이런 분이 재산이 이만큼 늘었어요. 과거에는 5년 단위로 했는데 요즘 한 4년 단위로, 그래서 4년에 5년 정도에 이렇게 재산이 늘었어요. 이렇게 다 늘었겠죠. 재산이 이만큼 늘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해외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도 구입하면서 지출이 이렇게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을 더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 늘어난 소득을 신고할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컨대 내가 지금 늘어난 재산이 3억이고 그동안에 쓴 돈이 2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맞춰보면 5억이라는 돈을 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득 신고를 나 5억 벌었습니다. 나 열심히 치과 의사로서 밤잠 안 자고 이빨 고쳐가면서 이렇습니다. 뭐 성형외과 의사랄지 나 사업을 해서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대부분 소득을 가소신고하죠. 가소신고. 왜요? 종합소득세나 이런 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가소신고한다든가 또 누락돼서 할 수도 있죠. 또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이랬을 때 이게 안 맞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류 소득으로 보고 자세히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과거를 묻는 거죠. 과거를 묻는다. 과거를 묻는다는 것은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사생활을 묻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재산 형성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취득 원가 부분에 대해서 과거로 소급하고는 좀 틀립니다. 과거로 되짚어 보는 것이죠. 특히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시즌 1에서 납세자 여러분들이 과거 그날 그 여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걸 알지. 요즘은 그 엔티스라는 프로그램 속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800억 개의 데이터화해서 우리 전 국민의 소득별, 직업별, 나이별, 뭐 미성년자, 심지어 뭐 전월세까지도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국토부, 국토교통부 이런 분들이 다 자료를 다 모으다 보면 전체를 다 부동산의 이동이랄지 인컴 소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 제한이 또 일어날까봐 다 낱낱이 안 할 뿐이지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는다. 그건 그럴 때는 과거를 그렇게 원가와 이 재산 형성 과정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를 묻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이 뜻은 현재를 묻는다는 것보다 세법적으로 현재 개념은 뭐가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1번은 현재는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2년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 9억 이하면은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나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다. 세금 안 내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가격은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쓰는 실거래 가격이다. 현재 실거래 가격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 얘기하면 골치 아픕니다. 저 같은 세법 선생도요, 이게 5개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 이런 일반 우리 오피스텔, 빌딩, 일반 빌딩 이런 거에 1년에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가격, 기준 시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건물 같은 거는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같은 거 할 때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그다음에 요즘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인다.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인다. 뭐 이렇게 다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공가 이하로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봤더니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 금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현재를 묻는다는 것은 현재의 자금이 어디 나서 났습니까? 미성자 분, 거래 빈번자, 미성년자. 아니 지금 대학에 다니고 그 다음에 아주 군인이고 유학생이고 이런데 이렇게 이런 자금이 어디서 나서 이 집을 살려고 하십니까? 현재 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아직도 37살이신 것 같은데 소득도 빈번하시는데 어떻게 강남에 어떻게 전세를 10억짜리를 사십니까? 옛날에 분당도 한번 이렇게 조사한 적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개념에서도 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현재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미래. 미래를 묻는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묻는다. 미래란 것은 오늘 12시 내에 내일 아침도 미래고 1년 후도 미래고 5년 후도 미래고 우리가 흔히 말해 제척기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대가 상속세 증여세에서 특히 상속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상속이 개시된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뭐 다시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없다는 정도로 제척기간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큰 슈퍼리치, 그러니까 증여 30억 이상,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50억 이상 넘으면 일단은 한 분은 정부 부과주의, 정부 세액 결정주의 뭐 그런 말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한 번 하고 5년 후에 재산이 어떻게 또 알파가 변동이 있었는가를 한 번 더 보는 이렇게 미래. 그래서 이것을 사후관리 이라고 개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뭔가를 감면도 해주고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컨디션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후관리 제도죠. 사후관리를 철저히 컨트롤한다. 사후관리가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1년도 막 12년도는 막 11만 건 정도를 사후관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좀 기분 나쁘게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준세무조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데 왜 자꾸 또 사후관리를 들여다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랄지 자꾸 또 부르잖아요. 우리가 비대면 원칙으로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소면할 때 세무서 좀 오세요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줄이십시오 해서 작년에는 한 22,000건 정도 이렇게 사후관리는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미래의 어떤 컨디션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세법 그랬지 않습니까? P라는 컨디션을 지키시면 Q라는
세법에 법에서 제시하는 인정하는 그런 법률 효과가 발생할 텐데 이 P라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공존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말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국세청은 가리지 않고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증여받았다든가 우리가 이거 증여받을 때 부담부 증여했을 때 아버지가 이걸 정말 이걸 갚아주나, 그다음에 은행의 융자는 또 부모님이 혹시 갚아주지를 않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국세청은 초월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테크 입장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울이고, 자, 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이 부동산이랄지 이 재산이 물가 상승률을 할지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는 것이 싫으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과거를 거울 삼아 본다면 나는 양심껏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이런 투기 행위는 안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60년간, 70년간 해방 이후에 오늘 사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현실이 돼 있단 말이에요.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심리적으로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꺾이겠군 그랬더니 아다시피 풍선 효과가 10억 이상의 고가 주택, 특히 재건축 쪽에 이런 부동산은 더 거래량이 40%가 폭증하면서 더 많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나만 손해낸다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고위 간직을 막론하고 또 서민들도 이 대열에 끼지 못하면 나만 뭐랄까 처지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지금 참 안타까워요. 저희 집에도 아들 녀석들이 두 녀석이나 있는데 아니 이 대학 등록금이나 용돈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가상화폐를 가지고 150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었다더라 뭐 하다더라. 우리 또 성인들은 로또 청약이라는 것 때문에 로또가 어떻다더라. 또 더 화를 나게 하는 것은 요새 또 코스닥에 무슨 바이오주를 사면 2배, 3배가 올랐다더라. 1500%의 수익률이 발생했다더라. 1년 안에 뭐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부동산 현장을 32년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 남이 하면은 뭐 내가 하면 노맨스요, 뭐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느낌을 들어서 저런 재테크, 재테크를 진행하는 목적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방어적으로 재테크를 해서 국세청에 좀 덜 뺏긴다. 다시 말해서 절세다. 합법적으로 다 절세하겠다. P라는 조건을 꼭 지켜가지고 Q라는 법적인 세금에서 국세청에서 감면 비과세 해주는 그것을 혜택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재테크를 진행하고요. 재테크는 우선은 뭘 이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이제 뭘 좀 한다 그래가지고 이 시드머니를 더 잘못 투자해가지고 날려버려가지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행의 통장에 잔고라도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떤 거는 아무리 부동산은 투자해서 문서라도 짓는다 그러지만 그건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은 문서 잘못 잡으면 쓰레기만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채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채가 뭐예요?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도 부채입니다. 은행에 당연히 모기지도 부채예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은요. 80% 70%의 융자를 받으신 분은요. 화장실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실은 은행 거.
방 3개짜리 2개짜리는 세입자 거. 나는 화장실하고 문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나한테 독박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는 에버스 셀렉션을 안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에 빠지지 말고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집에서. 그러긴 거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재테크가. 그래서 그런 힘이 함축이 돼서 어느 정도 공부에 내공이 쌓이면 그때 재테크를 도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주식도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든지.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미래를 볼 때 여러 가지 이것만 강의를 해도 10시간은 하겠네. 앞으로 미래에 뜰 상품, 죽지 않는 상품, 절대 지지 않는 부동산 상품은 뭘 것이며 그런 것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도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과거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지 재테크를 못했다 하더라도 죽은 과거로 묻어버리십시오. 그거 우리 부항기 난다 그러죠. 속된 표현이지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울증 와서 잠 못 잡니다. 자, 이제 현재의 미래를 봅시다. 우리 현재의 미래를 봐서 현명하게 재테크를 해가는 전략 전술을 짜도록 합시다. 누구와요? 재테크, 재테크, 이춘모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담담하게 지켜보자. 이런 뜻에서 제 이 타이틀을 하나 정한 겁니다. 다음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자, 고향 가는 길에 재테크, 재테크에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농지법을 좀 알고 가자. 왜 농지법을 아느냐? 나는 서울 생활, 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40년 너무 지겨워서 물 좋고 산 좋은 요새 다 산으로, 자연인처럼 산으로 기농, 기촌, 기산하는데 나는 고향 한번 가서 내 은퇴를 고향에서 맞이하겠노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려면은 아직은 100세고 우리가 스트롱 하기 때문에 70, 80도 스트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지를 좀 살까? 그래서 뭐 또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농지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테크 이전에 농지법을 좀 안다면은 농지법은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 제촌작용하면서 농부로서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지십시오. 그 외에는 갖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해방 때 북쪽의 김일성 정권은 어떻게 했냐면 무상으로 그냥 전부 다 몰수해서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써서 뭐 이렇게 했죠. 그래 나중에 이렇게 준다 그래도 협동농장으로 또 다 보내가지고 다시 뭐 다 해소해버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이승만 정권은 남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상으로 몰수 개념으로 일제강점기를 해서 유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써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만큼은 퍼블릭적인 개념으로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농지는 어떻게 나눴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런 말은 좀 생각할까요? 절대 농지가 어떻고 상대 농지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 개념이 없어졌죠.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냐 농업을 진흥시키는 진흥지역이냐 그 다음에 농업을 보호하는 지구냐 이러죠. 농업진흥지구가 뭐예요? 경기정리가 돼가지고 네모 반듯반듯 그냥 트랙터가 그냥 할 수 있는 지역은 90%가 농지진흥지역. 농지보호지역 그러면 뭐 댐, 강이 있어가지고 물하고 관계되죠. 이런 건데 요거 하나하고 명칭이 없는 거예요. 명칭이 없는 거. 비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뭐 일반 농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농지는 세 가지다. 근데 지금 시골에 아직 그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지만 또 절대 농지가 뭐예요? 상대 농지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 농지는 임대도 할 수 없고 사용대차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작인을
뭐 옛날에 소작인 그래서 이제 보호한다는 취지도 되겠죠. 이걸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월세. 그렇지만 우리 선대분들이 나이가 들으셔서 60세가 넘어서 골병 들어서 이제 대학교 때 고추 신고 모 신고 해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임대를 할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그러면 농어촌 기반공사에 농지뱅크를 이용해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모로 보면 10,000제곱미터 이하는 갖지를 말아라. 이거 한 3,000평 되죠? 농지의 규모를. 그러니까 상속으로 받았어요. 상속으로 받았으면 상속이 20,000제곱미터는 30,000제곱미터는 상속은 다 해요.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파십시오. 이탁 경영을 하십시오. 뭐 이런 거에서부터 파십시오. 증여를 받았다. 아버님이 너 농 5마지 너 앞으로 증여해 줄게. 그러면 이때부터 증여일로부터 제촌 자경하는 날짜를 친다. 자경 날짜를 감면받으려면 8년 제촌 자경 날짜를 증여. 증여가 좀 불리한 면이 많다 그랬잖아요. 농지는 되도록이면 상속받는 게 좋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상속일로부터 3년 안에 내가 농지를 팔게 되면은 그동안에 선대 부모님이 8년 제촌 자경했던 기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1년 이내에 가서 내가 채우면은 8년 제촌 자경을 해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감면 기준, 비과세. 다른 것은 우리가 감면하면은 우리가 농특세를 20%만 내고 감면받은 부분에 20%는 농특세를 내라 그런데 이것은 농지기 때문에 100에 100% 비과세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지는 100에 100% 비과세한다. 그러나 단 세법이 작년 재작년에 바뀌었죠. 1년에 2억인데 1년에 1억이라 할지 5년 동안에 3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3억에 대해서만 비과세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한 세금이 내는데 2억 정도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1년에 1억만 해주기 때문에 올해 1억 원어치를 팔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1억 원어치를 팔고, 내년에 팔고, 내후년에 팔고, 나눠서 팔아라. 그래서, 농지는 나눠서 팔아라는 말이 이런 거. 많은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이 1억 정도 발생할 정도면 농지가 대농이죠, 대농. 큰 농지 같은 거는 그렇게 나눠 팔아라. 되도록이면 상속받아라.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제촌자경을 다시 시작해라. 또, 농민의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나 농민으로서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 3,700만 원 이상을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아무리 농사를 고추밭을 지어도 요 기간은 제촌 자경한 시간으로 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마을버스를 하든가 개인 택시를 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아니야 이것은 농사를 집중적으로 짓지 않았군. 그러니까 8년 제촌 자경할 때 뺄게 이런 거에서부터 또 8년을 2011년부터 꼭 꾸준히 8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10년 전에 3년, 5년 전에 2년, 또 1년 전에 사도 다 합해서 띄엄띄엄 해도 8년을 해도 경작을 인정한다. 세 번째, 이걸 제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통작거리 30km 그러면요. 요건 세법에만 있는 존재예요. 내 이 주소지로부터 농지가 그다음에 비업무용 토지로 안 받기 위해서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임야에 30km 가까운 곳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 통작거리가 30km 이내야 된다. 또 이게 연접해서 예를 들어 양평군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연접해서 홍천군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내가 양평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연접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 100km도 넘거든요. 홍천이 길기 때문에 이런 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30km 꼭 그 30km만 아니다 이런 건데 요 30km는 농업에 강한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내가 저기 부산에 농사지로
이 KTX 수서에서 타고 삽하고 호미 메고 왔다 갔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세법에서만 요 통작거리라는 게 작년 재작년에 20km인데 10km 교통이 발달하는 게 늘었잖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세법에 따질 때만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농업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소지 이전, 언제나가 이 주소 이전, 주소 이전 때문에 이 세법에 울고 웃는 명함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이거 언제 1시간짜리예요. 이건 나 한번 해드릴게요. 앞으로 파리 대책 위에서 조정 대상 고용대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해라. 주민등록이 가 있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 또 돼 있어야 될 것들, 대체주택 살 때도 1년 이상이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꼭 가 있어야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졌다 그랬더니 2년만 보유하니까 무슨 주민등록이 이장 전입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세법에는 어머니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 게 많아요. 주택임대 사업에서도 있는 거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농지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 주말 체험 농장 있잖아요. 이런 것은 1000제곱 약 300평 이하만 가져라. 주말 체험 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00제곱은 누구하고 전세동이 합하는 거. 부인이 100평, 내가 200평 갖으면 다 합해야 돼. 아들이 10평 그러면 세대원이 다 합한 것이 이 정도는 주말 농장은 가질 수 있다. 원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가져도 되는 부류, 케이스가 한 16가지 정도 될 거예요. 16가지 정도. 농지법이 안 바뀌었다면, 올해 안 바뀌었다면 누구예요? LH가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농지를 비축해가지고 택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는다든가. 상속으로 내가 지금 서울에 공무원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토지를 받으면 내가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지 받을 수 있잖아요. 또 학조 같은 데서 뭐 임목이나 이런 거 뭐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농지법이 복잡해요. 이런 거 16가지 정도는 뭐 수용 당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LH 뭐 이렇게 협의 수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농민이 갖지 않은 이런 것은 뭐 시험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업이나 간평사에서 시험 문제니까 이런 건 뭐 하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런 것은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제 간추려 볼게요.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처음에는 1년간은 경고 방송을 합니다. 이거 빨리 처분하세요. 아니면 배드뱅크에 농어촌 공사에다 이탁하세요. 매매하세요. 뭐 이러다가 두 번째 이제 6개월 명령 떨어져 이제 이게 처분하십시오. 이렇게도 안 하면은 농지 가격에 공시 가격의 20%를 이행관계금을 물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농지는 일정 규모 이상 가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임대나 아까 특별한 경우 빼고 임대나 사용대차를 할 수가 없다. 에? 개인 간에 농지를 빌려줄 수 없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얼마나 많아 소장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개인 간에 임대차 할 수 없다. 법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농지법이 굉장히 공법 중에서도 강한 법입니다. 규제도 많고 인허가 사항도 힘듭니다. 인허가 사항도 예지인들은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고 농민들이 내가 가서 농막이나 뭐 집 하나 지어서 허가받으려고 할 때 신고해야 되고 또 국가 지자체 등들은 뭐 이걸 도시지역으로 만들 때는 전부 다 협의해야 되고 국토부, 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유도 맘대로 못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농지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특히 임야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임야 문제를 한번. 실제로 임야 많잖아요. 문중 땅이라 할지. 요새 임야 문중 땅 제일 좋은 곳은 한전에 이렇게 같이 팔아가지고 태양광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야는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임야는 뭐가 바뀐 게 있냐면 임야니까 거기 주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엄청 산에서 옛날에 투기 목적으로 뭐 청산도, 완도, 해남 끝까지 해서 심지어 저
봉화, 제산면 이런 데까지 임야를 많이 샀어요. 외지인들이 사는 곳은 비연무용이란 말이에요. 비연무용. 물론 올해부터, 아니 작년부터죠. 30% 장기보유 10년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인정하나 10%포인트 비연무용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임야를 이걸 하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실질과세 원칙에다 임야를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여기다 고구마 밭을 만든다든가 뭐 단연생 가수원 나무를 심어가지고 요것을 농지로 이렇게 판명받는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것을 농지법에 의한 감면, 아까 비과세 및 감면 기종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요 임야는 만만의 콩떡으로 지금은 절대 농지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자꾸 세미나장에서 이런 걸 묻는데 실질과세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려면 농민이 농지는 농지 경영 뭐 신고서 그다음에 농지 원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살 때부터 까다롭게 굴지 않습니까? 뭐 농기구는 어디서 낳느냐 해서 어디서 할 거냐 벌써 무슨 작물을 심을 거냐 해서부터 몇 제곱미터 몇 헥타르를 뭐 농사를 지을 거냐 해서부터 까다롭습니다. 농지가 까다로워. 그래서 농지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 아까 임야 같은 거 특히 임야. 농지 아까 말했던 밭, 전, 가수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임야. 이건 농지법이지만 이건 산지관리법이잖아요. 산지관리법. 그래서 이게 제일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옛날에 투기 목적으로 샀던 뭘 때 이게 아다시피 취득원가는 이만큼이고 지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도세가 많이 발생해서 요 임야,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공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공인중개사분들은 이 공법을 좀 잘해야 되고요. 여자 공인중개사분들은 이제 아파트 가지고 공인중개사 하실 분들은 이제 민법 같은 거, 민사특별법 이런 거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중개사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시던데 남자분들이 뭐 토지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이 공법 몰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건축법, 농지법, 주택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좀 알아야지 재테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농지는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줘도 뭐 이렇게 뭐 더 많이 할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농지연금을 한 3억짜리 농지를 우리가 시가 농지를 이렇게 농지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서 한 107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농지연금도 과거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한 8,000명 이상 받고 주택연금은 한 4만 명 가까이 지금 이렇게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농기연금, 주택연금 이런 거. 농지법은 이 정도로 하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뭐 그런 것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자. 임야 아까 얘기했고요. 부모님 부동산에 대한 세테크, 재테크. 뭐, 아까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뭐겠어요? 부모님이. 1번, 주소. 어디다 써먹어요? 의료보험은 내가 물더라도, 내가 주택 청약할 때 장인, 장모님 3년 이상만 우리 집으로 주소를 좀 옮겨가지고 84점 가점 맞을 때 플러스 이렇게 3점씩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소 이전. 왜? 이렇게 워낙 청약하기가 힘드니까. 두 번째, 나 고향집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고향집. 기농, 기촌, 이농, 주택 이런 걸 따질 때 고향집은 뭐요? 그럼 고향집. 초등고등학교를 10년 동안 내가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고향집인데
이게 내 서울에 있는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고향집 때문에 2주택이 돼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고향집이 뭔 애물단지냐 그러지만은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집은 살 때 2억 이하거나 한옥은 2013년도에 4억 이하에 샀거나 2003년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20년까지 고향주택을 2억 이상짜리를 취득가격할 때 산 것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해서부터 고향이 요새 다 도시화 됐는데 2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밀양시, 안동시 이런 데가 20만 이하잖아요.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2개의 중소도시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컨디션을 갖췄으면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킬 거야. 여기에서부터 또 며칠 전에는 시행령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자, 30세 이상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분양권을 팔 때 지금 단일세율 50%에 있다. 지방소득세 5%까지 55%인데 이것은 일반세율로 적용하겠다. 중과세 안 하겠다 해서부터 또 똑똑한 여성만 하나만 가지려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방 물건을 다 팔아버릴까 봐 중소도시에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 세종시에 포함하지 않는 중소도시에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시행령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고 전 세법 선생이지만요 매일 쏟아져요. 매일 쏟아져.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헷갈리실 거예요. 뭐 조정 대상 지역 40군데, 12군데, 뭐 29,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뭐 헷갈리시죠. 매일 저는 이걸 다뤄도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아마 힘드실 겁니다. 자, 부모님 부동산 중에 이런 것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 컨디션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고향주택은 2009년부터 취득했느냐, 또 뭐 농어촌 주택은 2003년부터 취득했느냐,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가 없이 고향주택, 시골주택, 기농주택, 이농주택 8년 이상 경작하고 나니까 농사 그만 지어야지. 그 집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로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농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2주택, 3주택이 이런 작은 주택 때문에 내가 막 다주택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 어떤 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다 이렇게 주택수에서 미포함되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있다. 자, 부모님의 이제 마지막 그 자산 중에서 고향에 가서 살 것이 대부분 아까 물론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택지개발지구로 농토가 편입돼 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속이냐 증여냐 매매냐 아버님 어머니 연세 한 살이라도 덜 드시기 전에 이거 싸가지고요 저 중국 여행도 좀 가시고요 해외 여행도 가시고 좀 실컷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서 이제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를 할 때 이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비과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거 따져야 되겠잖아요. 그다음에 그 컨디션이 P라는 컨디션이 안 되면 Q라는 법률 효과가 비과세를 못 받기 때문에 요 P라는 조건이 되는지를 따져서 채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을 채워 넣어야 된다. 제가 어느 시청자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실컷 농사를 20년 지으시고 나서요. 이제 그 지역이 어떤 강주분이에요. 그 지역이 저기로 들어갔어요. 아파트로 짓는다고 들어가가지고 LH에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감면 혜택 대상에 들었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마지막 수단까지 농지는 농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창고로 그냥
누가 돈 120만 원씩 준다니까 그냥 창고 부지로 해가지고 창고 용도로 써보니까 농지로 인정하겠습니까? 농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농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면 및 비과세를 받는다.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가 이제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세법이란 게 뭐 농지뿐만 아니라 주택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도정법도 그렇고 하나하나 디테일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거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각인을 하고 가셔도 다음에 뭘 이렇게 하실 때 좀 낫잖아요. 재테크, 세테크를 할 때. 그래서 요 농지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 재산 중에서 고향집하고 물려줄 게 농지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중인, 증여로 수중인 입장에서나 그다음에 다음에 상속받을 때 상속인 입장에서 훨씬 선대가 가까운 피땀 흘려 떼약빛에서 힘들게 농사 지어 놓은 이 컨디션을 망가뜨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잘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고 가죠. 그 다음에 한 번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이번에 특별분양 제도라 할지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에 대한 그 배대의 청약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뭐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뭐 그런 그 가산점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핫 스팟 지역을 굳이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간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만 한 7군데만 이렇게 적어준다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CG로 다 만들어서 이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걸 오픈할까 안 할까는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재테크, 세테크 중에서 근데 명색이 재테크인데 뭐 어느 정도는 좀 재테크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서울의 강남의 재건축이 너무 이 진입비가 비싸니까 우리 지방도 재건축 재개발에 한 188군데 정도, 청주, 대전, 뭐 이런 서산시처럼 이렇게 인구 유입이 많고 뭐 당진 이렇게 돼서 뭐 광주, 대구 이렇게 돼서 지방 도시도 심지어 문산에 주공아파트 오른 거 보세요. 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 진입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지방 시대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막 그 미분양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고 지방 도시에 핫스팟 지역이 있어요. 우리 강남의 상구처럼 이 지역을 공략하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울로 따진다면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9호선이 우리 종합운동장까지 개화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30개인데 앞으로 이제 보훈병원까지 가고 여기가 제3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제4 구간 해가지고 더 연장선 부분에 있을 때 저는 이게 방송이라 제가 이 어떤 매물 방송 같으면 어디에 얼마짜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9호선 중에서도요 아직도 두 군데가 굉장히, 그 다음에 2호선 중에서도 하나, 9호선 중에서도 두 군데, 2호선 중에서 하나가 이미 철거되고 있고 조합이 결성됐는데 아주 저평가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1억대의 투자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을 역세권 중심으로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면 강남이 힘드니까요. 강남의 방배동의 지분값이 아다시피 단독주택은 4천만 원, 그 다음에 요 재건축 재개발 지분값은 8천만 원, 뭐 성동구 1, 2, 3, 4 구역에 대한 전략정비 구역은 뭐 1억,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싼 구역들이 찾아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말한 청약시장은 내가 당연히 뭐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단다 해도 세금으로 다, 국세청 세금으로 다, 어떻게 보면 몰수당하는 거 개념이라 그거보다는 주테크 쪽에서
주택급정에서 강남이 확장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확장되거나 강남의 경계선이 붕괴돼 버렸어요. 이 지역의 주테크 상품, 주거용 상품 쪽에 시간이 다 돼가나요? 이렇게 하자. 지금 5, 6, 7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츠모의 재테크 시즌2 부동산 대 부동산 중에서도 고향에 관한 재테크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